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방침에 이어 이르면 오늘 다수 국가를 상대로 상호 관세 조치도 발표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를 통해 사실상 무관세인 우리나라가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교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범행 3시간 전 흉기를 구입한 가해 교사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조서를 탄핵 심판 증거로 채택한 헌법재판소에 직접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15일까지 인질을 석방하지 않으면 가자지구 휴전을 끝내고 교전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를 어겼다며 인질 석방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부터 이 철광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물리겠다 선포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빠르면 오늘 상호 관세 조치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나라와 관세를 똑같이 맞추겠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 이제 우리나라도 이 관세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도국의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여혜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언제쯤 공식 발표 나오는 겁니까? 네, 우리 시간으로 이르면 오늘 상호 관세 조치와 관련된 내용이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 관세는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에 맞춰 동등한 관세를 매기는 건데요. 예를 들어 현재 미국이 유럽차의 관세를 2.5% 부과하고 유럽은 미국차의 10%를 매기고 있다면 조건을 똑같이 맞추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호 관세 부과가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곧바로 적용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We'll be doing reciprocal over the next, I would say 2 days, don't you think? 2 days, yeah, maybe.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를 통해 사실상 무관세 상태인데요. 하지만 지난해 미국을 상대로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상호 관세부가 국가에 포함될지가 최대의 관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관세 타깃 역시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로 우리나라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걱정인데요. 앞서 트럼프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선 25%의 관세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나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대미 철강 수출을 이끄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입장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캐나다는 관세 부과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고 멕시코는 정당하지 않은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다음 달 12일까지 한 달 남은 시행일에 앞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 뉴스 한여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미국에 많은 철강을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관세 전쟁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정예린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량은 약 277만 톤. 금액으로는 우리 돈 6조 원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철강 제품의 관세 25%를 예외 없이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한국 철강 수출 시장에서 미국은 일본, 인도에 이어 수출량 기준 3위국입니다. 국내 양대 철강 기업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미국 수출량이 전체 매출의 10% 안팎을 차지하는 만큼 아주 중요한 시장인데요.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철강 쿼터 부과국 지위로 매해 무관세로 263만 톤 안팎을 수출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도 관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현재 우리 철강은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열연 강판을 기준으로 1톤당 약 82만 원, 여기에 운송료를 더하면 90만 원, 관세 25%가 부과되면 112만 5천 원에 이르는데요.
미국 현지 기업이 생산하는 동일 제품은 약 109만 원으로 우리 제품이 더 비싸져 가격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업계는 미국에 직접 생산 기지를 짓는 등 현지화 전략으로 이번 사태의 돌파구를 마련할 전망입니다. 정부도 시행 전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최대한 협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오는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통상 차관보가 미국을 방문해서 이에 관련되는 협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관세 폭탄으로 주요 철강 수출국이 물량을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대거 공급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공급 과잉으로 전 세계적인 가격 하락도 예상되는데요. 이미 우리 업계는 값싼 중국산이 국내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며 일부 생산시설 가동도 멈추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만큼 시름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 김하늘 양이 살해된 사건으로 온 국민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에 대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경찰은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이 가해 교사의 신병을 확보할 계획인데요. 하늘 양에 대한 부검은 빠르면 오늘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먼저 심동욱 기자입니다. 이틀 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뒤 자해를 시도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가해 여교사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발부받은 경찰은 가해 여교사의 주거지와 차량, 휴대전화 기록, 병원 진료 자료 등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해당 여교사는 사건 당시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며 하늘 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하여 목을 조르고 칼로 찔렀다는 진술입니다. 하늘 양의 시신에 대한 부검은 이르면 오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이 규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가족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며 절규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제 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간곡히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며 경찰은 다각도의 수사를 통해 가해 여교사의 계획적 범행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하늘 양을 살해한 이 가해 교사는 범행 3시간 전에 흉기를 미리 구입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건 현장에서 하늘 양을 찾던 할머니와 마주친 가해 교사는 하늘이를 봤냐는 할머니의 물음에 나는 모른다고 말하는 등 뻔뻔함까지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가 앞에서 어디론가 향하는 여성. 잠시 뒤 검은 봉투를 들고 나타나 차량을 몰고 떠납니다. 40대 가해 여교사가 범행 3시간 전 학교 인근 주방용품 가게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장면입니다. 같은 날 오후 돌봄교실에서 나온 하늘 양은 학원 차량이 기다리는 현관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부모에게,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하늘 양을 찾던 할머니가 학교 시청각실에서 피가 묻은 가해 교사와 맞닥뜨렸습니다. 하늘 양의 소지품을 발견한 할머니가 아이를 봤느냐고 물었지만 가해 교사는 못 봤다고 둘러댔습니다. 그 여자 머리맡 쪽에 우리 하늘이 가방, 얼굴 쪽에 물통 있는 거예요. 얘가 무슨 일 생겼구나. 수상함을 느낀 할머니가 연락하는 사이 가해 교사는 시청각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문을 뜯고 들어가서야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는 하늘 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돌봄교실에서 나온 지 1시간 만이었습니다. MBN 뉴스 최도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 교사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범행 나흘 전 동료 교사의 팔을 비틀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는데요. 장학사들은 범행 당일 오전에 이 교사를 학생들과 분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즉각적인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이런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황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범행 나흘 전인 지난 6일 가해 교사는 동료 선생님을 갑자기 폭행했습니다. 불 꺼진 교실에서 서성이던 가해 교사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자고 말하는 동료의 팔을 비틀고 목을 조른 것입니다. 이 사건을 학교 측이 교육지원청에 신고했고 장학사 2명이 지난 10일 오전 학교를 방문해 가해 교사는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학교 측에 권고했습니다. 경과 등을 통해서 일단 분리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학교 관리자에게 주었고 학교에서는 해당 교사를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분리 조치는 즉각 이뤄지지 않았고 바로 그날 오후 하늘양은 살해됐습니다. 지난 5일에도 가해 교사는 접속이 느리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파손하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해 교사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정신질환으로 지난해 12월에는 휴직도 했습니다. 당초 6개월짜리 질병 휴직을 냈는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제출하면서 돌연 20여일 만에 복직했습니다. 장학사 권고에도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교육청은 담당 학교 관리자를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17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하는 긴급협의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부총리는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에 나섭니다. 첫날인 오늘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개헌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할 걸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7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여러 가지 의혹과 쟁점에 대해서 자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먼저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자마자 검찰 조서 증거 채택을 문제 삼았습니다. 헌재가 제출받은 수사 자료는 검찰과 경찰이 확보한 주요 피고인의 진술 조서 등이 혼재돼 있고 탄핵 심판에서의 피고인들 증언과 달라 증거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연히 그냥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 인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잘 좀 살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재는 이런 주장을 재판관 평의에서 다루겠다 하면서도 평의 때 논의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고려해 이미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전문법칙의 완화 적용에 관하여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재판부의 평의를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헌재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 주요 내란 피고인들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은 단심 재판,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선고로 확정 판결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 강화한 기준으로 증거를 채택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어제 변론에선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집중적인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는 실질적인 회의였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 국무회의에 결재가 없었다는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후에 결재할 수 있다 생각했다고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은 최희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회의에 참석했던 11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입니다. 비상계엄 약 2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에 도착했다는 이 전 장관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윤 대통령에게 만류 의사를 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누군가 증인에게 행안부 장관이 가서 말씀 좀 드려보라 라고 해서 대통령에게 만류 의사 전달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무위원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등 정족수를 채우려 노력했고 국무위원 의사정족수인 11명이 모일 때까지 저희가 다 기다렸고 계엄 선포를 거의 30분 가까이 늦추면서 기다렸던 것이고요. 국무회의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지적은 반박했습니다.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담당 의정관이 불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무회의에 부서가 없다는 지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반박했습니다.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요. 국무회의록에 부서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당시 특수적인 상황에서 사후 결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며 절차적 위반에 선을 그었습니다. 문서 기한자인 실무자가 이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들은 회의의 절차적 흠결을 지적하며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되짚어보면 이 제2의 비상계엄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회가 계엄을 해제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실제로 해제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 사이에 제2의 비상계엄을 준비했던 것 아니냐 하는 의혹입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자세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 계엄 해제를 미루려는 의도는 없었고 국회법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현지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직후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계엄 해제는 해야 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이게 제대로 못 갖고 와서 국회법을 가지고 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군 철수 지시를 내리고 대국민 담화를 준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엄 해제 시까지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먼저 언론 브리핑을 국민들한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간단한 그 담화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후 국무회의를 열어 곧바로 계엄을 해제했고 계엄 해제 과정에서도 적법 절차를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그 전부터 계속됐지만 정족수가 채워져가지고 5분밖에 안 한 국무회의라고 했는데 해제 국무회의는 1분밖에 안 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계엄 해제가 늦어진 건 행정 절차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적인 정리도 좀 있었을 거고 그럼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 하기 전에 대국민 담화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또 담화문을 작성하고 이런 시간도 있을 거고 그래서 뭐 그런 시간이 소요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발언 막바지에 간첩죄 개정 문제를 야당에서 보류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유는 야당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어제 탄핵 심판에선 계엄 당시 언론사에 물과 전기를 끊으라는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단전 단수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쪽지는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지난달 13일 국회에 출석한 허석곤 소방청장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 단수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이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어떤 지시를 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단전,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쪽지를 보여줬다는 내용이 적힌 윤 대통령의 공소장과 정반대의 증언인 셈입니다. 허 소방청장의 국회 발언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이 전 장관은 이렇게 답변을 피해갔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지시하는 뉘앙스였다. 이렇게 표현을 지금 소방청장과 누구 말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릴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제목에 소방청장이 들어간 쪽지는 봤다고 증언했는데 자신은 그 쪽지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단전, 단수가 적힌 쪽지는 있었지만 쪽지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한편 어제 탄핵 심판정에선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한 이유였던 선관위의 시스템 보안 문제도 쟁점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는데 대통령 측은 전직 국정원 차장을, 국회는 선관위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불러 치열한 대리전을 펼쳤습니다. 이 내용은 안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발표한 담화문에서 선관위 시스템이 보안에 취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 2, 3, 4, 5 같은 식이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7차 변론에서는 관련 증인이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2023년 선관위 보안점검 책임자였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불러 취약성을 부각했습니다. 국정원은 당시 선관위 전체 장비의 약 5%를 점검했습니다. 백 전 차장은 부정선거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외부 해킹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부로부터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가 가능한 그런 여러 문제점 등을 보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었구나 하고 좀 놀랐으며 선거 시스템에 공격이 되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구나. 반면 국회 측은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불러 맞불을 놨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법원이 요청할 경우 중앙 서버에 전자정보를 제출하겠다며 특히 과거 보안이 취약했던 시스템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개선을 마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에서 상당한 돈을 지원해서 저희 선거 서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2대 국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부정선거 주장이 지금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백 전 차장의 신문을 헌재 심판정 외부 대기실에서 지켜봤고 김 사무총장의 신문이 시작되자 재판정을 떠나 서울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어제 서울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는 아주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은평구 대조동 동명여고 체육관에는 모두 269명의 졸업생들이 모였는데요. 형형색색의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102회 졸업식과 함께 성년예를 가졌습니다. 한복 졸업식은 2003년부터 이어져 온 동명여고의 전통으로 성인이 되는 시기와 맞물려 졸업식을 전통적인 성인예로 선택해 진행하는데요. 졸업생들이 부모님을 향해 4번의 절을 정성스럽게 올리는 순서가 명장면이었는데 눈물을 훔치는 부모님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졸업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됐겠네요. 겨울철 눈과 강추위로 도로 표면에 살얼음이 생기는 곳이 많은데요. 이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가 얼면 문구나 눈송이 그림이 도로 표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가문형 노면 표시가 도입됩니다. 어제 행정안전부가 겨울철 도로결빙 교통사고 방지 대책으로 발표한 내용인데요. 가문형 노면 표시는 기온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 시온 도료를 활용해 도로 표면이 얼어붙는 경우 결빙 주의라는 글자나 눈송이 모양이 빨갛게 떠오르는 방식입니다.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책이 발표된 만큼 시행도 신속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길을 지나가던 경찰관이 우연히 보이스피싱 범죄 현장을 목격해 거액의 사기를 당할 뻔한 시민을 구했습니다. 경찰청 채널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지난달 23일 한 남성이 입간판 뒤에 있는 누군가와 잠시 대화를 나눈 뒤 하얀 봉투를 받고 유유히 떠납니다. 이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행인이 다가가 무슨 일인지 물어보는데요. 이 행인은 휴무 중인 경찰관이었습니다. 검찰의 전화를 받고 돈을 건넸다는 시민의 말에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이 경찰관은 곧바로 사라진 남성의 뒤를 쫓았는데요. 남성을 쫓아 지하철역으로 빠르게 내려가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봉투에는 무려 1억 3,80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요. 누리꾼들은 기막힌 타이밍이다, 찐 경찰관이다, 눈썰미와 판단력이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민주당이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18번이나 거론했습니다. 사실상 연설의 대부분을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데 집중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정태진 기자입니다. 108석 국민의힘을 대표해 연설에 나선 권성동 원내대표의 첫 발언은 국민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 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이 얼마나 크신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비상계엄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도 곧바로 이 원인과 책임은 야당에 있다며 화살을 이재명 대표에 돌렸습니다.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봐야 합니다. 29번의 연쇄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헌정 파괴의 실록입니다. 국정원란의 주범이 민주당 이재명이라고 날을 세운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집권했다면 더 큰 위기에 빠졌을 것이라며 최근 모순된 우클릭 행보를 두곤 조기 대선을 겨냥한 위장 전술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형이 확정되기 전 조기 대선을 유도해 대통령이 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도 단축하겠다는 각오로 분권형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 대표는 왜 개헌을 외면하냐고 꼬집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보신 권성동 원내대표의 연설이 궤변과 변명으로 가득 찼다며 여당의 길 포기하는 선언문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연설 도중엔 야유와 조롱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지만 중간중간 고성이 터져 나왔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통 보수를 언급하자 실소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규옥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야당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민주당 책임이 있다는 권성동 원내대표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 이어지자 권 원내대표 연설 도중 헌정 파괴범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맞받기도 했습니다. 헌정 질서의 파괴자는 연설 중간중간 박수를 보내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수준이 낮다고 비판했습니다. 연설하는 사람이나 박수 치는 사람이나 수준 좀 높여주십시오.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 정당이라고 말한 대목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단체로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정당입니다. 다만 당 차원의 야유 자제령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했고 이재명 대표는 연설이 끝나고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야유라든가 비방이라든가 조롱 같은 것은 참아주시라. 연설 직후 민주당과 혁신당은 일제히 여당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경제 살리기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여당의 개헌 주장 등에 대해서도 국정농단 사태를 흐리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한 민주당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여당 포기 선언문이었다는 총평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이기옥입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예고했던 대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명태균 게이트를 의심하고 있는 건데요. 늦어도 2월 안에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여권을 정조준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얽혀있는 사안이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자행한 원인이라며 내란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명태균의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정치인 등 핵심 당사자 소환도 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그 이후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 대상은 명태균 씨의 22년 지방선거와 24년 총선 등 선거 개입 의혹, 그리고 20대 대선 경선 과정 속 불법 여론조사 제공 의혹, 창원 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 등 7개를 적시했습니다. 여기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름은 명태균 특검법이지만 실질적으론 오세훈, 홍준표 등 연루 의혹이 제기된 여권 인사와 윤 대통령 부부까지 겨눴다는 해석입니다. 그 명태균 관련 기소가 정치자금법으로만 기소가 됐거든요.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범죄 사실도 밝혀서 단죄를 해야 된다. 특검 당사자인 명 씨는 추악한 정치권의 뒷모습을 알아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보수 괴멸 특검법이라며 민주당의 특검 중독증이 불치병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2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재시동을 걸면서 특검을 두고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등 또다시 정쟁 도돌이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광주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도망가던 차량이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상가 안에 있던 남성 1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경찰은 14시간 추적 끝에 도주한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잡고 봤더니 이 운전자는 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불법 체류 외국인에 면허도 없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가 도로를 검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앞선 택시가 좌회전하자 미처 추월하지 못하고 그대로 상가로 돌진합니다. 이어 건장한 20대 남성 2명이 현장에서 도망치고 뒤따르던 경찰차가 이들을 추격합니다. 갑작스레 자동차가 돌진한 상가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상가 안에 있던 남성 1명이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뭔 소리가 킥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엄마야 여기 앞에서 크게 뭔 사고가 난갑다 했더니 우리 집에다 쾅 소리가 나버리네. 박아버리네. 사고를 낸 이들은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들로 동승자는 얼마 못 가 붙잡혔지만 운전자는 끝내 도주했습니다. 14시간 추적 끝에 충남 예산에서 운전자도 검거했습니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불법 체류 신분에 무면허였습니다. 불법 체류자라서 도망갔대요. 측정해보니까 안 마셨어요. 술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선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한 남성이 야구방망이로 차를 부수고 출근하던 시민들을 향해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위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동네가 한바탕 뒤집어졌는데요. 경찰이 출동하자 이 남성은 더 흥분해서 난동을 벌였는데 경찰이 테이저건을 다리에 명중시키자 바로 꼬리를 내리고 순순히 붙잡혔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구 방망이를 든 한 남성이 자동차 보닛을 쾅쾅쾅 내려칩니다.
지나가는 시민에게 윽박 지르듯 방망이를 휘두르고 애꿎은 자전거와 등신대를 향해 분풀이를 합니다. 남성의 범행은 출근길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횡단보도에서 계속됐습니다.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포위되자 남성은 흥분해 더 심하게 난동을 피웁니다. 경찰이 남성을 향해 발사한 테이저건이 순식간에 허벅지에 명중합니다. 테이저건 한 방에 남성은 얌전히 야구 방망이를 내려놓습니다. 시민 출근 시간이라서 시민들의 안전에 제일 큰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 사람을 시민들하고 거리가 가깝지 않게 코너로 계속 온 다음에 남성은 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재물 손괴, 특수협박,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남성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15개월 만에 총성이 멈춘 가자 지구에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인질 석방이 늦어지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예정대로 인질을 석방하지 않으면 교전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휴전이 약 한 달 만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4시간의 안보 내각 회의 끝에 하마스가 예정대로 15일 정오까지 인질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교전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민간인 발포 등을 이유로 인질 석방 무기한 연기를 발표하자 맞불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אם חמאס לא יחזיר את חטופינו עד שבת בצהריים, הפסקת האש תיפסק וצה"ל יחזור ללחימה עצימה עד להכרעה סופית של החמאס. 이스라엘이 강경책을 택한 배경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하마스가 합의를 어기면 휴전이 취소돼야 한다고 경고하고 가자 개발 구상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요르단 압둘라 국왕과 정상회담에서 가자 주민 수용을 요르단에 떠넘기며 개발 구상을 진전시켰습니다. I believe we'll have a parcel of land in Jordan. I believe we'll have a parcel of land in Egypt. We may have. 트럼프 대통령은 요르단과 이집트가 주민 수용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원조 보류를 시사하면서 가자 지구를 사지 않고 가질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모닝월드입니다. 보통 박물관에선 작품을 만지면 안 되지만 이곳에서는 마음껏 작품을 만지고 체험해 볼 수 있다는데요. 이탈리아로 가보겠습니다. 작은 풍선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마치 풍선 속을 헤엄치는 것 같은데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화려한 조명에 둘러싸인 채 풍선놀이에 빠졌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풍선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체험형 전시회 모습인데요. 이곳을 방문한 한 관람객은 재미있고 독특하지만 성찰의 순간을 제공하는 전시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시는 3월 말까지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두 여성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이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 공연을 펼칩니다. 남녀 커플이 아닌 동성 커플도 무대에 출전할 수 있음을 알리는 무대라는데요. 스위스로 가보겠습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아이스댄스 갈라쇼입니다. 프랑스 피겨 국가대표인 가브리엘라 파파다키스와 미국 선수인 매디슨 허벨이 연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보통 남녀가 짝을 이루어 공연을 하지만 이번엔 여성 선수들끼리 무대를 꾸몄습니다. 아이스댄스를 하는 남성 선수가 많지 않다 보니 혼성팀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여성 선수들끼리 팀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성별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도구쇼를 아시나요? 매년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도구쇼인데요. 올해 여기에 참가하려는 강아지들의 모습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양한 모습의 강아지들이 한껏 치장 중입니다. 털을 다듬고 머리에 핀도 달았는데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149회 웨스트민스터 커넬 클럽 도구쇼입니다. 이 도구쇼는 1877년 시작돼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올해 대회에는 201개 품종을 대표하는 2,500마리의 강아지들이 참가했다는데 과연 어느 강아지가 우승할지 기대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앞으로 이른바 줍줍 청약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고 이 거주지 요건도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바뀌는데요. 무순위 청약 요건이 강화되는 건 2년 만인데 지난해 7월 화성 동탄의 아파트 줍줍에 300만 명이 몰리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제도가 전면 개편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0.4%포인트 낮춘 1.6%로 떨어뜨렸습니다. 불안한 전국과 통상 환경 악화를 이유로 들었는데 한국은행이 전망한 수치와 비슷합니다. KDI는 무역 갈등과 전국 불안이 예상보다 길어진다면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서울 주요 대학과 인근의 원룸 평균 월세가 61만 원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가별론 성균관대 인근의 월세 상승률이 33%로 가장 높았고 중앙대와 연세대 인근 월세가 뒤를 이었는데요. 절대적인 액수만 보면 이화여대 인근의 평균 월세가 74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국세청이 결혼준비 대행사와 산후조리원, 영어 유치원 등 46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이 살펴봤더니 이상하게도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곳이 많았는데요. 탈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많은 신혼부부들은 결혼 준비를 하며 갑질 피해를 호소합니다. 사전에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비용을 묶어서 결제해도 추가 비용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입니다. 계속 그 드레스 피팅비가 또 따로 발생하더라고요. 그 샵에 소속된 직원을 써야 되는데 비용이 25만 원, 30만 원이고 현금으로만 지불해야 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산후조리원에서 마사지 요금을 계좌이체로도 받지 않고 현금으로만 받는다는 글이 넘칩니다. 교재비와 재료비를 현금으로만 받는 영어 유치원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업체 46곳이 2천억 원 가까이 탈세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 대신 할인을 해주겠다며 차명 계좌로 돈을 빼돌린 스튜디오 사장은 100억 원대 부동산을 샀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탈세 추적 과정에서 영어 유치원 원장의 두 얼굴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레벨 테스트 비용, 교재비, 재료비 및 방과 후 학습비 등을 모두 현금으로만 수취하여 신고 누락하였으며 이를 자녀의 해외 유학 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국세청은 현금 거래를 했음에도 업체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 아침 큰 추위는 없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눈구름이 머물고 있는데요.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되면서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충청과 전북 동부, 영남 서부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차츰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눈발이 굵어지면서 특보는 확대 발효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경기 동부와 강원에 많게는 10cm 이상,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최고 8cm, 영남에도 최고 7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낮에는 눈이 비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눈비는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오후 5시 46분경에 달이 뜨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추위가 덜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0.5도, 부산은 3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10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 5도, 대구는 6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가 반짝 춥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